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0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5%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이제 양증시 모두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해외 증시도 그 전에 하락을 했다가 어제 금요일 저녁이죠. 저녁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이제 다우와 나스닥이 또 한 번 크게 내렸습니다. 다우는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1,000포인트까지 또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또 열심히 올라왔던 그 상승폭을 또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점부터 해서 또 지금 11,000포인트까지 해서 단기간에 또 한번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나스닥인데요.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종목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우 같은 그런 지수보다는 좀 더 이제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 그동안 잘 지키던 그런 박스권을 이탈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금융 전체 전반적인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우리나라 증시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간밤에 또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SVB라는 뱅크죠. 실리콘밸리 뱅크입니다.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폭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주라든지 그런 종목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미국의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예금 인출 사태가 주가 폭락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몰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을 했고요.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2위 규모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적으로 또 위기가 전이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죠.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서 좀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은행이 망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경제가 빠르게 지금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진행을 해 왔는데 거기에 또 한 번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이제는 또 은행이 이렇게 파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VB가 무너지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었는데요.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들의 예금이 줄어든 탓에 대부분 미국 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 늘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고 18억 달러의 규모의 손실을 봤다라는 발표가 이제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식도 폭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파산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자 계획을 하면서 좀 이제 재무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진행되지 않았고요. 회사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빠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산을 하긴 했지만 대형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적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예상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과도한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업들도 이자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그런 기업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침체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준비해놨던 현금을 가지고 이제 체력을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저런 이제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들은 기초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금을 인출을 해서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한 은행 파산은 지금 급속하게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기업부터 지금 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뭐 구매자 물가 지표라든지 그런 물가는 높은데 이런 이제 침체 신호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진퇴양난일 수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는 높게 유지되지만 경기 침체가 되는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경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좀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때문에 지금 이제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그런 시장이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이죠. 0.25% 상승을 또 예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냥 또 이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침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좀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상보다 금리 인하의 시기는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런 충격 때문에 증시 전체가 좀 이제 조정을 받는 움직임인데요. 코스피도 지금 바닥 라인까지 다시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횡보하던 구간을 이탈을 해서 지금 이제 61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제 이 횡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을 멈추고 인하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요. 코로나 발병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되었을 경우에 시장이 유동성 공급이 되었을 때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는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증시의 큰 하락, 그죠? 이전에 바닥을 깨고 더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2007년, 2008년 수준처럼 리만 브라더스 사태죠. 그런 주택발 모기지에 의한 그때는 이제 무리한 그런 대출 제도 때문에 좀 이제 그런 큰 은행이 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일찌감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작년부터 그런 신호를 포착을 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은 다시 한번 재현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침체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이 상황이 두 개가 이제 병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이제 그 FOMC라든지 그런 은행에 대한 대응이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뭐 그때그때마다 움직임을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은 증시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시장 보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원달러 1320원이죠. 1320원으로 뭐 크게 지금 최근에 원달러가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세도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300원 초중반 정도, 이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또 안전자산으로 그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달러라는 것은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또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미 달러의 강한 상승이 있었고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나 다시 한번 1200원대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확인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환율도 계속 예의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3.7%대로 다시 떨어졌고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우려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또 이제 이 국채금리 시장이 또 하락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3.5%, 3.4% 뭐 그런 하단 라인이 있었는데 그 이하로 이제 떨어지면서 좀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경기 침체냐, 인플레이션이냐, 아주 갈팡질팡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네, 이전부터 그런 신호를 포착을 하고 거기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장이 동요를 해도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네, 그냥 지켜볼 뿐이고요. 아주 큰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이벤트가 신호가 포착이 될지는 저도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50원 하락해서 1.38% 하락했고요. 17,89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고용 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도 있었고 지금은 또 이제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급속화를 또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코스피, 뭐 코스타 이런 전반적인 하락과 함께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날에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던 거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은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유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보면 시간의 거래량은 평소보다는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25,000주까지 실어주면서 거래량은 좀 더 아직 붙어있는 모습이고요. 17,860원으로 30원 하락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가격대는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별 거래량은 이제 1,100만 주, 1,010만 주죠. 네, 그래서 전날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진행되었고요. 크게 지금 거래량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힘이 실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1,000만 주 이상은 유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의 이 모멘텀이 단순히 이제 옵션 만기에 의한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거래가 실렸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 원전 테마의 그런 전반적인 움직임과 함께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힘을 실어줄 때가 되어서 그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는 방향으로 가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이제 힘이 좀 실릴 만한 그런 상황에 또 이제 글로벌 증시가 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지금 그런 하락에 대해서 무딘 느낌이고요. 조금 더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7,400원 우리가 주요하게 지켜보던 그 라인은 일찌감치 이제 멀리 띄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양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 힘겹게 뚫어 나갔던 이 17,400원, 17,500원 정도는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1선, 5일선, 61선 이런 장기 이평선들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조금 이제 코스피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21선 받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가 이제 힘차게 좀 싣고 나갔는데요. 이전에도 이제 힘차게 한번 싣고 나갔다가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 이후에 특별한 거래량이 없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힘이 부족하게 네,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이제 거래량을 붙여주면서 점진적인 이제 거래량 상승과 함께 좀 이제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치고 나가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자리를 아주 잘 만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덕분에 이제 월봉도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월봉선을 저항을 막고 조금 이제 잘 잡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이제 조금 더 힘을 붙여서 적어도 이 음봉에 대한 그 시작점까지는 좀 가주었으면 합니다. 그게 지금 딱 25,500원 정도, 21,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갭 하락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고 다시 이제 이 오버 하락에 대해서는 그죠?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이 오랫동안 횡보했던 구간에 대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그 하락에 대한 갭을 메워주는 그런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는 이제 23만 9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2만 주를 매도하면서 자 이제 옵션 만기 다음에는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증시 전체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탈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가 이제 13만 6천 주를 매도를 했고 투신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신은 77만 4천 주, 연기금 투자자는 29만 주를 매수하면서 옵션 만기까지 이제 매수를 이어왔지만 그 이후에 다시 포지션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이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가 지금 매수가 붙어줬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도를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급도 사실 나쁘지 않고요. 증시에 대한 흐름이 조금 아쉬워서 아쉽지만 일단 그 흐름도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910만 주죠. 910만 주로 이제 전날 대비해서 9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거래량이 많았던 날이었지만 공매도는 오히려 또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43만 주 1일 거래가 되었는데 이후에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전체 공매도 흐름을 보았을 때는 최근 6개월 동안은 1,500만 주 수준에서 900만 주까지 지금 거의 60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다시 진행이 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인 것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의 대차잔고를 보시면 대차는 이제 전날에는 좀 체결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체결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환이 90만 주, 체결이 68만 주 되면서 조금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잔고는 2,795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2,800만 주 수준에서 다시 2,700만 주 수준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 잔고가 신규로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차 잔고 또한 같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가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 증시에 대한 흐름이 괜찮다가 또 이제 좋지 않아져서 조금 더 경계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기간에 이제 그 SVB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이 불안해한다. 요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또 대응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대로 진행을 하되 17,400원을 뚫고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거에 대해서 좀 기뻐했는데 그 기쁨은 조금 차분하게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일매일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63만 주 매도해서
당일은 이제 84만 주까지 증가하면서 조금 더 매도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12.69%까지 지금 보유율이 조금 줄었는데요. 뭐 12%대 후반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대로 다시 매도로 접근을 하는지는 다음 주 시장을 더 봐야 되겠고요. 확실히 근데 이전에 그 블록딜을 수행했을 때 그 물량을 대부분 이제 다 회수를 하면서 공매도 잔고도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중에 JP모간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었고요. 최근에 20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모간서울, JP모간 위주로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 언급을 드렸던 것이 이런 의미였던 것 같고요. 일단 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로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주 기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67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지금 670만 주를 매수할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이 지금 5.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비율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블록딜을 수행했을 때 좀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를 했던 움직임도 있었지만 지금 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그 매도량을 넘어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거의 이제 좀 있으면 6%에 가까운 보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연기금 투자자는 배당 수익이 나는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실적을 좋게 바라보고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소식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소형 모듈 원자로 소재 제작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제 10일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우선 이제 대형 단조품, 증기 발생기 튜브, 용접 자재 등 주요 소재를 제작을 하고 올해 말에는 원자로 제작에 돌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는 이 소재와 원자로 제작은 총 6기에 대한 제작품이고요. 한 대당 이제 77메가와트의 원자로 모듈이기 때문에 총 46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다 호주 발전소에 들어가는 제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9년부터 뉴스케일 파워와 소형 모듈 원자로 제작성 검토 및 시제품 제작을 진행을 해 왔는데요. 지금 이제 본 제품 계약을 이제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또 입증을 받았고 그리고 기술력을 입증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6기를 계약을 하면서 올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예상 수주 금액인 SMR 6천억 정도를 수주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약에 대한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 소재와 원자로까지 다 하면 6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지금 이번 달 말에 신한울 3, 4호기,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신한울 3, 4호기도 2.2조 원에 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벌써 이번 달에만 원자력 관련해서 2.8조 원, 거의 3조 원 가까이를 수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하반기라든지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쪽을 추가적으로 계약을 한다면 확실히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총 원전 수주로 계약을 잡았던 것이 3조 2천억이었나 3조 1천억이었나 그랬습니다. IR 자료는 그랬습니다. 그거를 치고 이제
총 전체 수주 금액을 8.6조로 잡았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주가 그 이상으로 나온다면 신규 수주 금액은 당연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킬 파워는 2020년에 소형 모듈 원자로 가운데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표준 설계 인증을 받은 만큼 지금 그 이외 기업들은 이 표준 설계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 북미, 남미 등 글로벌 모든 지역으로 이 SMR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수소 경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SMR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그 매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경제와도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수천억의 그런 소재와 그런 모듈을 공급을 하면서 일찌감치 이 시장에 벌써 이제 선구자로 뛰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SMR 기자재 파운드리로 기업 이 체질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큰 프로젝트 위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했다면 건설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기자재 위주로 기업에 대한 체질 개선을 진행을 했고요. 기자재 위주로 납품을 하고 생산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그런 이 기업에 대한 수익성이 증가를 할 거고요. 그런 아주 긴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폴란드 민영 에너지 기업 제팍과 국영기업 폴란드 전력공사는 한국형 원전 APR-1400 원전 건립을 위해서 특수 목적기구 SPV를 설립했다고 외신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이제 퐁투누프 원전 발전소에 대한 건설을 위한 그 협력 의향서 LOI에 서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LOI에 대해서 아직 와닿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LOI가 법적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결국에는 1대1로 검토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I 체결 이후에 다른 국가와 다른 기업과 이 프로젝트를 논의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지금 한수원과 폴란드 둘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독 협상자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진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계속 그 의구심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SVP는 특수목적기구는 한수원과 협상될 때 폴란드를 대표를 하게 되고요. PGE와 제팍은 새롭게 신설될 합작사에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양측이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민간 원전이긴 하지만 폴란드 전력공사가 참여한 만큼 국가도 어느 정도 50% 지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사는 공동성명을 통해서 SPV가 사업 타당성 조사와 원전 위치 선정, 환경 영향 평가 등 최소한 2개의 한국형 APR-1400 가업 경수로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거기 추가로 보이치헤프 에흐 동부록프스키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이죠.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4개월 내로 제팍과 한수원과 함께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이렇게 직접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APR-1400에 기반한 원전 건립을 위한 예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분석 후 추가 제안 사항을 반영 보완했다. 그래서 폴란드가 아주 긴밀하게 지금 정부 차원의 그런 건설과 민간 차원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한국에 대한 기술력과 그런 이 가격에 대해서 경쟁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차원의 건설을 미국 쪽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과의 그런 외교적인 그런 협력 관계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도 짓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이 건설 프로젝트를 상당히 지금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올해 7월에 빠르면 이제 올해 7월에 본계약 체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그 리포트죠.
한전 KPS라든지 뭐 그런 쪽에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애널리스트들이 본계약 7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그 기업들 간의 그런 소송전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그런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관계가 좋다라는 점에서 4월 달에 이제 대통령 방문이 예정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그 방문 전에 그런 교통 정리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빠르면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접하기 전에 이미 그런 투자자들은 접할 것이고요. 이 주가로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차분히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수원, 원전도 친환경으로 인정하는 CF100 도입을 이끈다. 그죠? CF는 이제 카본풀입니다. 네, 무탄소 에너지 협약 기업이죠. 그래서 원래는 RE100이죠. 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협약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등장하는 것은 CF100, 그죠?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이면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협약도 네,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100%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그런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 중간 매개로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이 최근에 검토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재생에너지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를 무작정 이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그런 새로운 CF100을 이제 국내 도입에 앞장을 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CF100이 도입이 된다면 지금 원자력 발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에너지 도입에 대해서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형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지금 CF100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형 원전보다는 이제 SMR에 좀 더 세계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대형 원전 건설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소형 모듈 원전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요. 소형 모듈 원전은 단순히 전력 생산 이외에 수소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SMR도 그렇고 대형 원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소 가스터빈도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해상풍력, 뭐 태양광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CF100, RE100 뭐든지 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신사업 투자에 이미 투자를 해 왔었고, 그런 생산 기반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SMR도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뜬구름 잡기식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실체화가 됐죠. 그래서 해상풍력, 네, 이런 가스터빈도 이제 실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실적은, 매출 성장은 점점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네, 2025년에 자신 있게 이제 급속한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IR 쪽에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주가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재무적인 우려에서 지금 많이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예전에 좋지 않던 두산에너빌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진행했던 그런 잔재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죠. 두산밖에 PRS도 대표적인 불리한 기약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만의 그런 현금 창출력과 그런 두산그룹 전반적인 그런 부흥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더 이상 이제 네, 자금이 부족해서 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웬만해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에 대한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요. 조금 이제 이 찝찝했던 것, 아쉬웠던 점은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었는데요. 그 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추가적으로 계속 악재가 나오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그냥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